11부 시작 130 예정. 전편까지의 내용 요약. 라일라는 완벽한 문명의 프록시마에서 하나의 돌연변이었다. 프록시마인들은 인공지능에 완벽히 동화된 인간들이었다. 프록시마인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문명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에 의하여 통제받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된 것이다. 인공지능의 문명에 의심을 품은 라일라는 돌연변이었고 변종이었다. 그 결과 라일라는 지구로 추방되는 처벌을 받은 것이다. 라일라는 자신이 유배되었다는 사실을 오래 지나서야 깨달았다. 어쩌면 프록시마에서는 라일라가 고향으로 귀환하려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라일라는 반드시 돌아가야만 한다. 그리하여 안락에 젖어 퇴화해가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깨침의 운동을 하여야겠다는 결심을 굳힌다. 본문 시작. 외계인들의 조우 돌아갈 수 있으되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체류였다. 프록시마에서의 라일라는 인공지능의 결론에 순응하는 역할만 강요당하였다. 라일라뿐만 아니라 프록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라일라의 역할은 라일라만의 역할이 아니고 프록시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부과된 명령이었고 모든 인류는 그 명령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순응하고 있다. 순응하지 않을 능력을 애초부터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순응은 운명이었다. 라일라는 지구에 도착한 순간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명령해야 했다. 다행히도 한 사람의 자연인인 요렌과 인공지능들도 라일라의 명령에 순응하고 있다. 이제 지구인들을 만나 좋든 싫든 간에 지구인들과 생활하여야 한다. 처음에는 관찰이다. 언어를 익히고 표정을 익히고 웃음과 침묵의 차이를 구분하는 일. 그 다음은 모방이었다. 식사의 속도, 고개를 끄덕이는 각도,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습관까지. 지구의 하루는 프록시마보다 불필요하게 길었고 인간들의 삶은 비효율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비효율 속에는 인공지능이 계산하지 못한 여백이 존재했다. 라일라는 어느 순간부터 질문을 멈췄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대신 그들이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대장이 아니었고 외계 문명의 대표도 아니었으며 오직 말수가 적은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그 속에서 라일라는 배웠다. 문명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 것이 무엇인지, 기술이 모두 멈춘 자리에서도 인간이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프록시마에서 라일라는 인공지능에 맡겨진 존재였다면 지구에서의 라일라는 인간에게 맡겨진 존재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돌아갈 날을 계산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살아야 했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들처럼 되는 일이었다. 지구에서의 유배 생활, 동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라일라는 지구에 도착한 후 지구의 환경과 지구인들의 모습, 지구인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지구 사회의 구조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하였다. 그렇지만 외계 행성에 거주하는 지능형 생물체를 본 것은 처음이다. 지능형 생명체뿐만 아니라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종류의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학습을 통하여 배웠다. 곤충이나 동물이라고 할 정도의 생명체를 본 것도 처음이다. 지영은 마당에 떨어진 물체와 방금 옥상에 내려앉은 물체가 우주선임을 금방 눈치챘다. 날개도 없고 바퀴도 없는 커다란 물체가 소리도 없이 찾아온다는 것은 지구과학으로는 불가능하다. 결국 대답은 우주에서 온 우주선이고 저 사람들은 우주인들이다. 그러나 그동안 보고 배운 것은 이상한 모양의 우주인들이 아닌 지구의 인간과 완벽하게 비슷한 모양이어서 적지 않게 놀랐다. 지영이 본 우주인들은 은백색의 피부를 가졌다. 그리고 우주인들의 눈과 귀, 코와 입 등 얼굴을 구성하는 각 기관들이나 체구가 지구인들과 다르게 전혀 없다.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저 사람들이 지구인인지 외계인인지조차 의문스러워진다. 그래서 또 물어본다. 우주에서 왔어요? 지영이 묻는다. 네, 우리는 지구에서 4.3광년이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에서 왔어요. 원래는 다른 별로 가려고 했는데 사고로 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일라는 한국식으로 허리를 숙이면서 깍듯하게 인사를 한다. 지영은 우주인들로부터 우주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도 아직 미심쩍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하나? 진짜 우주인들이 맞다는 거지요? 남편이 나선다. 지영과 우주인 사이의 대화를 보니 자신이 끼일 틈이 있어 보인 것이다. 그럼 당신들이 온 별의 주소는 어떻게 돼요?
주소요? 인공지능 돌고래가 주소의 의미를 프록시마, 별이 우주에 어디쯤 존재하는 별인지를 묻는 것 같다고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예니가 나선다. 아빠, 우주의 주소가 어디 있어요? 하면서 라일라에게 묻는다. 아줌마들이 온 별이 어디쯤 있는 별인가요? 네, 우리는 이 우주 안에서 지구와 같이 은하수라는 은하계에 있으면서 태양계 밖에 있는 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태양이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들을 거느리면서 태양계라는 일정한 범위를 가지는데 우리 프록시마 별은 태양계 밖에 있는 별들 중에서 지구와 가장 가깝게 있는 별이지요. 지영이 다시 묻는다. 우주인들이 지구를 공격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참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고 하려니까 이름을 몰라서 참 곤란하네. 저는 지영이에요.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내 남편이고요. 이 아이는 제 딸인 예니예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제 이름은 라일라입니다. 저희는 지구인들을 공격하거나 지구에서 무엇을 뺏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지영이 대답 대신 고함을 지른다. 그 높은 데만 있지 말고 내려와서 얘기를 해요. 올려다보면서 얘기를 하려니 목이 아프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밑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저 물건이 있어서. 차요. 금방 빼드릴게요. 여보, 당신 차를 빨리 빼드려 손님들 차를 주차할 수 있게. 지영의 남편이 자신의 차를 대문 밖으로 치웠다. 마당이 비워지자 돌고래호가 소리도 없이 공중에 살짝 떠서 마당으로 사뿐히 내려앉는다. 아무 소리도 없었고 마당에 있는 풀이파리 하나 흔들리지 않는다. 라일라가 다시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오면서 지영의 앞으로 다가선다. 셔틀 안에 남아있던 인공지능 돌고래가 라일라에게 살짝 말을 한다. 조심하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라일라가 미리 조심을 하느라 발을 높이 들고 문턱을 넘어간다. 그런데 이번에는 터무니없이 발을 높이 드는 바람에 또 한 번 지구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허리를 숙이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중하게. 아니, 좀 전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또 해야 돼? 다다익선이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구말로 많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너만 문자 쓰냐? 나도 배운 말이 있다. 과공은 비례라고. 그 말 뜻은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라일라는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인사를 한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희 본부의 실수로 지구로 잘못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일라가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자 지영도 응겁결에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자고 청한다. 저희가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일라는 지영이 손을 내밀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자 인공지능이 속삭인다. 지영의 저 행동은 서로 친하게 지내자 적의가 없다는 신호로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손을 내밀어 지영의 손을 잡고 가볍게 흔드십시오. 라일라가 지영이 내민 손을 마주 잡는다. 예니가 말한다. 우리랑 꼭 같이 생겼어요. 한국말도 잘하고요. 진짜로는 외계인이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계 밖에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에서 온 외계인들이 맞습니다. 지구식의 표현으로 하면 외계인 내지 우주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죠? 저희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저희가 태양계로 잘못 왔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태양계 중에서 어느 별로 갈 것인지를 결정했는데 우리의 인공지능이 지구를 선택하였고 또 대한민국을 그리고 마침내 이곳을 찍어주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은 지구의 어느 곳보다 저희들을 잘 보호해줄 수 있는 지역으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지구인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나선다. 저는 재호입니다. 박재호.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저의 아내이고요. 얘는 제 딸입니다. 남편 재호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족들을 소개하자 인공지능 돌고래는 라일라에게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라고 말한다. 라일라는 금방 소개를 했는데 왜 또 소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자 인공지능은 지구인들의 불필요한 습성이라고 말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
네, 그렇군요. 저는 라일라입니다. 재호가 지영을 바라보면서 말한다. 여보,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밖에만 있지 말고 빨리 안으로 모셔. 아참, 저 비행기 안에는 다른 사람이 없나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나와서 인사를 시키고 다시 우리 셔틀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실례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아니요, 같이 들어가도 됩니다. 저희 집이 좀 누추하지만 그래도 손님 2사람쯤 들어와도 공간은 충분합니다. 엄마, 저기 또 있잖아. 그렇지, 저 차에 탄 사람들도 일단 나오시라고 하죠? 엄마, 이건 우주에서 온 우주선이야. 이걸 차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주선이 왜 우리 집 마당에 주차를 해? 마당 주차장에 주차를 했으니 저게 차라고 봐야지.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규정상 한 사람은 반드시 셔틀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셔틀에도 2사람이 있으니 일단 2사람이 인사를 하고 집안에는 남자 승무원만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라가 큰 소리로 요렌을 부른다. 요렌, 산토끼 둘 다 나와서 인사를 드리세요. 요렌은 이미 라일라가 부를 것에 대비하여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요렌이 해치를 열고 모습을 드러낸다. 해치의 발판과 지면과는 약 1m 정도의 높이가 있다. 요렌은 1m 높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뛰어내리는데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땅바닥으로 나뒹군다. 요렌이 뛰어내리는 순간 라일라가 지구와 프록시마의 중력의 차이를 생각하고 조심하라고 말하려는 순간 이미 요렌이 뛰어버렸다. 요렌은 프록시마보다 20%가량 중력이 더 무거운 지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폴짝 뛰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뛰었으므로 나뒹굴어진 것이다. 어이쿠. 라일락이 뛰어가서 부축을 한다. 괜찮아? 괜찮아요. 지구가 너무 좋아서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하. 인공지능이 농담을 하라고 하였다. 재호가 큰 소리로 웃는다. 아니, 저 먼 우주에서 지구까지 찾아왔으므로 지구인들보다 굉장히 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사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구인들보다 영 바보 같네요. 하하. 뒤이어 나온 산토끼는 소리도 없이 가볍게 뛰어내렸다. 산토끼는 빛으로 만들어진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질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므로 중력 차이로 인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요레는 물리적인 인간이므로 악수를 해도 되지만 산토끼와 돌고래는 빛을 형상화한 홀로그램으로서 질량이 없기 때문에 악수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나와버렸다. 나오는 순간 산토끼도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응거주춤하면서 라일라에게 얼른 조치하라는 지침을 준다. 산토끼와 돌고래는 기왕 내려왔으니 이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즉시 셔틀로 복귀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산토끼, 돌고래가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산토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고래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애니가 까르르 웃는다. 와, 재미있다. 한 사람은 산토끼고 또 한 사람은 돌고래다. 처음부터 그런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들 본래의 이름은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지구로 오게 되면서 지구 공부를 하였지요. 지구 공부를 하면서 산토끼와 돌고래를 영상으로 봤는데 그 모습들이 너무 재미있고 예뻐서 2대의 셔틀 이름을 산토끼와 돌고래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승무원들의 이름도 그렇게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있을 동안 저 2사람의 이름은 돌고래와 산토끼가 되었습니다. 돌고래와 산토끼가 각각 셔틀로 돌아갔다. 지구 사람들은 돌고래와 산토끼가 빛으로 형상화한 홀로그램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그럼 2분만이라도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지영의 거실로 들어가는 동안 라일라와 요레는 걱정이 앞선다. 지구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할 때 언제나 먹고 마시는 음식을 내놓는데 그 음식들이 프록시마에서 먹는 음식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프록시마인들은 이미 10만 년 이상 큐브식으로 식사를 하며 필요한 영양을 보충한다. 지영의 거실. 지영의 거실은 따뜻했다. 손님이 올 것을 예상 못하고 어지럽혀져 있다가 갑작스런 외계인의 방문을 대비하지 못하였다. 지영의 눈짓에 따라 재호가 미리 들어와 대충 치웠지만 어지럽기는 마찬가지다. 어서 오세요. 집이 누추해서
실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난관에 봉착한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이름 모를 차향이 미세하게 퍼졌다. 지구인들의 생활에서 나오는 냄새였다. 인공지능은 차를 끓이는 냄새로서 지구인들이 좋아하는 냄새라고 하였다. 그러나 라일라나 요렌에게 결코 향기로운 냄새로 다가오지 않는다. 지영이 한 발 먼저 들어섰다. 신발을 벗어 현관 한쪽으로 돌려놓았다. 너무 자연스러운 동작이라 그것이 하나의 규칙이라는 사실은 말로 설명되지 않았다. 라일라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지영의 발, 바닥과 닿는 맨발의 면적, 신발이 놓이는 방향까지 모두 기록했다. 이 행성의 실내는 외부와 단절된 또 하나의 영역이었다. 경계는 문이 아니라 신발이었다. 요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무심코 한 발을 내딛었다. 그 순간 헬멧 안쪽 시야에 짧은 신호가 번쩍였다. 유기물 오염 가능성 63%, 실내 청결 규범 위반 추정. 요렌의 몸이 반박자 늦게 굳었다. 발은 이미 바닥 위에 있었고 공기는 갑자기 어색해졌다. 라일라가 그를 돌아보았다.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 하나로 충분했다. 멈춰. 지영도 그제야 뒤를 돌아봤다. 요렌의 어정쩡한 자세를 보고 잠깐 웃음을 삼켰다. 아, 여기서는요. 지영이 말했다. 신발 벗고 들어와요. 그 말과 동시에 지영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신발을 가리켰다. 설명은 짧았지만 강요는 아니었다. 그저 이 집의 방식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라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다.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방향을 맞추고 바닥과의 간격까지 계산했다. 요렌의 신발도 같은 선상에 정렬했다. 요렌이 중얼거렸다. 이 행성의 바닥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는군. 지영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지영은 거실 한쪽에서 슬리퍼 2켤레를 가져왔다. 이거 신으셔도 돼요. 라일라는 슬리퍼를 들여다보았다. 가볍고 부드럽고 기능은 단순했다. 요렌이 먼저 슬리퍼를 신어보고는 말했다. 합리적이군. 불필요한 장비 없이도 질서를 유지한다. 라일라는 맨발로 한 발을 디뎠다. 바닥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의 체온을 오래 기억하는 물질 같았다. 그녀는 그 감촉을 잠시 느끼며 생각했다. 이곳에서는 바닥이 침대가 되고 식탁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발을 벗는구나. 지영이 거실 안쪽으로 손짓했다. 들어오세요. 라일라와 요렌은 그제야 완전히 지구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라일라와 요렌, 인공지능의 삼각대화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공명화 장치를 통하여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었다. 그만큼 그들은 전혀 낯선 문화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일거수일투족이 새로웠고 하나하나의 행동을 배워야 했다. 라일라나 요렌이 하나의 동작을 할 때마다 인공지능은 그들의 행동을 통제했다. 인공지능은 가르쳐준다거나 안내를 해준다고 하였지만 라일라에게는 통제로 받아들였다. 프록시마에 있을 때도 시시콜콜 간섭하는 게 싫었지만 지구에 온 이후에는 더 심해졌다. 그래서 라일라는 인공지능에게 자신이 묻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인공지능 역할의 기본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간섭을 한다. 지영은 주방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라일라는 그 말이 질문인지 통보인지 판단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차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영은 싱크대 앞에서 뒤돌아보며 웃었다. 따뜻한 거, 향 있는 거, 잠 안 오게 하는 거, 어떤 게 좋아요? 라일라는 이번에는 직접 질문을 했고 잠시 공명선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아무런 계산도 권고도 들려주지 않았다. 이 공간에서는 중앙 서버의 판단이 닿지 않았다. 선택지가 많은 질문이군요. 프록시마에서는 그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라일라가 천천히 말했다. 지영은 그 말의 뜻을 묻지 않았다. 대신 찻장을 열고 작은 통들을 꺼내 하나씩 내려놓았다. 그럼 제가 골라도 돼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엔 이게 어울릴 것 같아서요. 라일라는 어울린다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라일라가 지영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공명선에서의 대답도 원활하지 못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방에서는 물이 끓는 소리가 났다. 지영은 과도를 들고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껍질이 한 줄로 길게 이어지며 떨어졌다. 지영의 움직임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했다. 라일라는 그 말과 행동을 보아 지영이 준비하는 것을 먹으라는 취지인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저걸 먹음을 인하여 취득하게 될 영양분의 함량도 신체 유지값도 읽을 수 없었다. 전혀 계산값이 나오지 않는 저걸 먹어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11부 끝.